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홍성 지역의 문화의 원류 역할을 했던 홍성의 유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지역의 경제적인 실력자들로서 유지 자산가 세력들이 의 동향을 한번 살펴봤어요. 적어도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지역의 사회운동의 중심에는 그 홍성고보 유치운동을 이끌어갔던 유지 자산가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1923년 그 고보 유치운동이 좌절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드러내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러면서 이후에 친일 협력의 길로 나서게 됐다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3.1운동 이후에 그 홍성 지역의 이제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없고 그러니까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그 뒤에 홍성 지역의 민족 사회운동 세력과 신간의 홍성지회 8쪽에서부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은 이제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초반에는 지역의 유지 자산가층이 주도하는 운동으로서 홍성 교육회, 홍성 청년회, 광천 청년회와 같은 단체들의 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홍성고보 유치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러한 홍성 지역 사회운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23년부터였다는 거죠. 일본이 그 대전에 일본인 여학교 설립에 그 고등보통학교 설립을 위해서 주기로 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 가면서 고보 유치가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졌고 전국적 이슈로 발전했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끌어갔던 홍성교육회의 유지 자산가층들은 이제 뒷공무니를 빼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은 이제 그런 기존의 유지 자산가층 중심에서 점차 이제 그 사회주의 세력을 비롯한 소장, 청년 지식인들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정적인 전기가 된 것이 1925년에 무공회라고 하는 사상단체가 홍성에서 만들어져요. 무공회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없을 무자에 빌공자예요. 그 무슨 불교 아니요, 그거 무는요. 네. 무산자 계급이고요. 네. 공은 아나키스트요. 무산자와 아나키스트를 의미하는 네. 무공회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것도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산자고 공은 빌공자니까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네요. 아나키스트들은 다 부정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무공회라고 하는 사상단체는 처음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홍성지국 관계자들의 모임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후에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 또 나아가서 재경송 홍성 하구구락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유학하던 홍성 출신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이제 여기에 가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익환이라고
대동단 사건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그 최익한 선생 같은 분도 이제 여기에 가세하고 하면서 홍성 지역 사회 운동의 구심점으로 이제 무공해라는 게 떠오르게 되고, 그러한 무공해를 구심점으로 해서 1926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혁신청년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주 자본가 유지층이 중심이 돼서 지역 이권에 기반한 그러한 사회운동을 벌이던 청년회가 이제 황골탈퇴해서 그야말로 지역 사회운동, 민족운동적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단체로 1926년에 청년회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1927년에는 그 홍성 노동조합이 조직이 돼요. 이렇게 1923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유지 자산가층의 영향력이 반감한 속에서 1925년에 무공해라는 사상단체가 만들어져서 지역 사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지역 사회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확장돼 나가는데, 그 과정에 1926년에 혁신청년회가 출범하고 1927년에 홍성 노동조합이 창립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의 사회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과정에 이제 1927년에 홍성 신간의 홍성 지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홍성 지역의 민족운동, 사회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런 홍성 1925년 이후에 전개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떠한 세력들이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자료집의 8쪽에 나와 있는 이제 3장의 홍성 지역 사회운동 세력과 신간의 홍성지회,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러한 민족 사회운동 세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한말 홍주의병,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호서 유림당 파리장서 사건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독립선언서에 유림 대표들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림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일종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을 파리장서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파리장서는 이제 영남 지방의 곽종석의 문화생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되던 것과, 이 충청도 호서 지방에서 김복한 선생의 문화생이 중심이 돼서 추진되던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가 그것이 하나로 합류해서 그 김창숙 선생, 해방 후에 성균관대를 설립하고 초대 총장을 했던 그 김창숙 선생이 이제 그 결국은 영남본이죠. 영남본 파리장서를 이제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파리로 가려다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고만, 그게 이제 파리장서 사건인데, 바로 이제 그 파리장서 사건을 이끌어 나간 두 축이 영남의 곽종석 문화, 그 다음에 호서의 홍성에 있는 김복한 문화의 유림들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호서 유림당 파리장서 사건을 주도한, 그리고 이제 이네들이 이후에 1927년에 유교 부식회라는 유교의 대중화를 표방한 단체를 만드는데, 바로 이 유교 부식회로 대표되는 반일 유림 세력이 이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세력이 홍성 애버청년회라는 게 뭐냐면 감리교회 청년회를 애버청년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에벗이 아마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레이의 고향이 에벗라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일제하에 감리교회에서 만든 청년회를 에벗 청년회라고 불렀는데 이 충청남도 지방은 그 선교지 분할 협정에 따라서 북감리회에서 선교를 했던 지역이라서 이곳의 기독교회들은 주로 감리교회들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 감리교회 청년회인 에벗 청년회 등을 통해서 교육 계몽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기독교 세력을 두 번째 세력으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복회, 그러니까 1910년대에 대표적인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 그리고 이제 3.1운동 직후에 대동단, 주비단을 비롯한 비밀결사를 통해서 활동을 벌였던 민족지사그룹이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상단체 무공회를 비롯해서 혁신청년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세력을 형성해 나간 사회주의 세력, 이렇게 크게 네 갈래로 나누어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의 주도 세력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네 세력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유림 세력은 바로 이제 호서 유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은 마루종자예요. 그러니까 호서 지역 유림의 으뜸 맨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었던 김복한의 문화생들이 이제 주축이 됐죠. 이네들은 이제 파리장서 호서 유림단의 파리장서를 파리장서 운동을 추진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1927년이 되면 그러니까 파리장서를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이 김복한 선생 본인은 굉장히 강한 서양을 아직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정축사론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제자들이 1927년에 유교 부식회라는 단체를 결성할 때는 유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표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교 부식회는 민족의식의 환기, 유교 사상의 부흥, 시대성에 적합한 도의심의 앙양, 이런 것들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월간 잡지로 인도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활동을 해나가죠. 그러니까 앞서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꼴 보수인 김복한 선생의 위정척사론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7, 8년이 지난 시점에는 유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외치면서 잡지도 발행하고 하는 식으로 변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이거는 이제 저도 여전히 의문으로 갖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유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표방하면서 등장한 유교 부식회의 멤버들은 1927년에 신간의 홍성지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도 참여를 해서 그 신간의 홍성지회에도 참여해서 이른바 홍성지회의 상층의 명망가 그룹의 한 축을 이 유교 부식회 계열이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력을 들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세력은 이제
중심에는 홍성 애벗 청년회라는 게 있었어요. 홍성에 있는 감리교회의 청년회로 만들어진 애벗 청년회. 이 애벗 청년회는 일찍부터 조직돼서 1900년대, 1910년대에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활동에만 그치고 있었던 것이 1922년에 총회를 계기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2년 여름에 강연대를 조직해갖고 순회 전도 강연을 이제 실시하고, 전도 강연이라는 게 뭐 예수 믿고 복 받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대 사주의 변화에 대한 교육 계몽까지 하는 그런 순회 강연을 실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 야학을 설치하고 학위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등의 활동을 전개해요. 그리고 이제 1924년에 들어서는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독립협회 토론회 이래의 한국의 토론회 문화는 일종의 패널 토론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홍성 애벗 청년회가 했던 토론회의 주제를 보면 이런 거예요. 조선 사회에 적응한 교육은 가정인가 학교인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교육에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냐 학교 교육이 중요하냐, 이런 주제를 내걸고요. 토론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론을 어떻게 하냐면 패널 토론 형식으로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연사가 나와서 왜 가정 교육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사가 나와서 자기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서 서로 열띤 공방전, 토론 공방전을 벌이고 뭐 질의응답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ARS 집계하듯이 오늘 토론을 이렇게 마치는데 뭐 그냥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토론을 듣고 나니까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에서의 잠정적인 결론은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말하자면 민주주의 토론 문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의 중심은 내 고집 피우고 나대로 따라와가 아니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이런 문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패널 토론 형식의 토론의 문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토론회를 개최해서 뭐 한 1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서 가편, 부편 연사들이 나눠서 토론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의 토론회를 또 애벗 청년회에서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 홍성 지역의 기독교 세력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홍동면이에요. 홍동면 지금도 이제 뭐 풀무학교 있고 풀무생협 있고 뭐 이런 동네인데, 이 홍동면의 경우에는 홍동청년회장, 그 다음에 신간의 홍동면 지회장을 역임한 이승재를 비롯해서 이재열, 박성래, 주옥로, 바로 이 주옥로 선생이 홍성 풀무학교 설립자죠. 이런 분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홍동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형강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 계몽 운동을 전개하고 하면서 이네들이 이제 이 지역 사회 운동의 하나의 무시 못할 세력으로 이제 192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할 부분의 세력이 민족 지사 그룹이에요.
이네들은 홍성 지역의 공개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운동 영역에 조직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이네들의 활동은 초기 활동은 주로 비밀 결사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광복회 1910년대 대한광복회 그 대한광복회 중심에는 김자진이 있었죠. 또 정태복 선생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3.1운동 직후에 대동단이라는 비밀 결사가 조직돼서 의취망 이강공을 상하이 임시정부로 빼돌리려다가 실패에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대동단과 관련한 인사들 대표적으로 홍성의 최익환, 박원식 이런 분들이 대동단 관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비단은 김자진의 친동생인 김동진 등등이 이제 여기에 가담해서 활동했는데 이런 비밀거사에 가담해서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고 친일파를 응징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 민족지사 그룹은 지역사회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제 대동단의 최익환과 박원식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일종의 중도 우파 블록을 이제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박원식 같은 경우는 이제 광천읍을 근거로 해서 지역 사회운동을 개척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렇게 말하자면 주로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든지 비밀 결사로 독립군 잡을 모집하든지 이런 활동들을 이 민족지사 그룹은 전개했기 때문에 이네들이 어떤 대중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조직을 확보하고 하지는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네들에게 새로운 어떤 새 결집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바로 신간의 홍성지회의 결성이었죠. 신간의 홍성지회는 일단은 그 신간의 자체가 회원 가입제였어요. 그러니까 단체 가입제가 아니라 회원 가입제니까 누구든지 조직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신간에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민족 지사 그룹이 갖고 있는 명망성이 있고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신간의 홍성지의 경우에도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간의 홍성지회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네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이런 민족 지사들이 신간의 홍성지회 결성을 통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이 민족 지사 그룹이 신간의 홍성지회 결성을 통해서 하나의 세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네들은 아무래도 연세도 높고 이런 분들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을 이제 그 뒤에 소장 세력 가운데서 이제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홍성군 자치위원회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유승준이라는 인물인데 이런 유승준은 이제 일제 말에 보성 전문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펴볼 가야동지회의 중심 멤버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방 후에 홍성군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일대 재헌국회의원 선거는 독립촉성 국민의 회장이었던 일대 회장이었던 손재학이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는데 1950년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바로 홍성군 건준위원장 출신의 유승준이 제2대 민국당 출신으로 해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죠.
이 제2대 국회의원의 그 이승만 쪽 독립촉선 국민회 쪽에서 출마한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유지 자산가 계급의 중심 인물로 이야기됐던 서창순이 이제 2대 국회의원의 독촉 국민의 회장 자격으로 2대 회장, 그러니까 1대 회장인 손재학은 재헌 국회의원이 됐는데 2대 회장인 서창수는 유승준한테 밀려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고 6.25 전쟁 중에 희생을 당했죠. 아무튼 이런 유승준 같은 소장 세력이 가담하면서 이 민족 지사 그룹의 이 흐름을 이어간 게 바로 유승준 등으로 대표된 해방 후 홍성군 건준 위원장이었던 그 유승준 등의 소장 세력으로 그 흐름이 계승된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신간의 홍성 지회장 역시 윤대영 신간의 홍성 지회장이 윤대영 선생이었는데 이 윤대영은 바로 그 홍성고보 유치원 운동 당시에 재무이사인가 무슨 이사를 맡았다가 그 식민지 교육 차별에 그 전면에 나서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발 뺄 때 전면에 나서서 항의하고 저항하다가 투옥당한 경력이 있었던 인물이 윤대영인데 이 분이 이제 신간의 홍성지회의 위원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 민족 지사 그룹이 가입을 하면서 신간의 홍성지회에 가입하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사회주의 세력인데요. 이 사회주의 세력, 홍성의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은 이제 1925년 사상단체 무공회 결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렇게 무공회가 결성된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홍성 출신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은 이 분파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당시 조선공산당 창립을 주도했던 게 화요회인데 화요회 계열에서 홍성에 파견된 게 김현진이었어요. 이 김현진이라는 인물은 이제 신간의 활동에도 전면에 나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홍성 노동조합의 조합장을 지냈던 이런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화요회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서울청년회라고 있는데 이 서울청년회 쪽에서 파견된 인물이 김재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김재한이라는 인물은 홍성에 와서 혁신 홍성청년회의 회장을 맡죠. 그리고 이제 북풍회라고 일본 유학생 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돼서 만들어진 사상단체인 북풍회에서는 방두파라는 인물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네들이 이제 홍성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제 앞장섰죠. 그런데 우리가 홍성의 사회주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서울에서 파견된 인물들보다도 더 주목할 부분이 토착적으로 홍성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토착 사회주의 그룹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 자생적인 토착 사회주의 그룹의 형성 과정에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조기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조기형이라는 인물은 왜 흥미로웠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홍성경찰서의
형사예요. 그러니까 친일파죠. 친일파 형사예요. 그런데 1925년에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조선에서 적용해갖고 이 사상범 취체라고 해서 사상범 단속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이 조기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홍성경찰서에서 이 조기영을 고등계 형사, 그러니까 사상범 사상 문제를 전담하는 형사를 고등계 형사로 부르는데 이 고등계 형사로 발탁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계 형사로 발탁을 해서 사상범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이런 저기가 사회주의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둬야 된다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이제 고등계 형사로 발탁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양교육 차원에서 사회주의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기영 이 고등계 형사가 사회주의 학습을 보니까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잡아가둬야 되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말인 것 같거든. 당연히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되고 식민지 해방 있어야 되고 맞는 말이고 무상계급의 해방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 고등계 형사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자가 된 아주 독특한 경력자예요. 근데 이 조기영이라는 인물이 이 홍성의 토백이고 그러니까 이제 홍성 지역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고등계 형사를 위해서 고등계 형사들한테 사회주의 학습을 위해서 제공되는 교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교재들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사회주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홍성의 토착 그룹이었어요. 토착 사회주의 그룹. 대표적인 인물이 조기영, 그 다음에 정동량이라는 인물은 신간의 홍성지회에 나중에 서기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그랬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조대봉, 조대봉은 경문을 대전에 주둔하는 군인들한테 제국주의 타도 이런 경문을 보내갖고 나중에 구속되고 그런 일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이제 조기영, 정동량, 조대봉 이런 등등의 토착 사회주의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나중에 누가 결합하냐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아들인 한보국이 결합해요. 한보국은 이제 일단은 중동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사회주의 독서회에 가담하면서 사회주의 물을 먹고 다시 이제 홍성으로 내려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토착 사회주의가 결합하게 됐고 그래서 이네들이 이 한보국이 앞서 이제 민족지사 그룹의 제2세대인 유승준과 손을 잡고 만든 것이 일제말기의 가야동지회고 해방 후에 자치위원회 건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준이 좌우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홍성군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인민위원장이 되는 게 한용운 선생의 아들이었죠. 이네들은 이제 이런 토착사회주의 그룹은 신간의 운동이 전개될 때 여기에 이제 일선 활동가로 합류를 해서 활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가장 소장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한보국의 경우가
이 토착그룹을 계승하면서 해방 후에 홍성군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홍성의 사회주의 운동이 갖는 특징은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좌우익 간의 대립보다는 좌우익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상단체 무공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는 그 홍성하구그룹, 재경성 홍성하구그룹의 김구환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은 해방 후에 독립축성 국민회 활동을 했던 이 우파 계열의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까지 무공회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게 말하자면 중도 우파 성향 인사들까지 포괄하면서 사상단체 무공회가 활동을 했다. 그리고 신간회에 아주 적극 참여했고, 가야동지회라고 하는 좌우합장 모임을 꾸렸고, 그리고 해방 후에 홍성군 자치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때까지 기본적으로 우익 세력과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좌우합작을 기본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했다는 면에서 홍성 지역의 사회주의 세력이 갖는 또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야동지회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일제 말기에 가면 그 노동력 동원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한테 산에 가서 뭐 그 광솔이라고 그러죠. 그 소나무 송진 뭐 이런 거 이렇게 채취해 갖고 그거 나중에 그걸로 뭐 비행기 윤활 뭐 이렇게 닦고 뭐하고 하는데 쓰는, 이제 그래서 송진 채취하고 뭐 하는 노동력 동원을 주민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유승준, 한보고 요 청년 그룹들이 팀을 짜서 이제 같이 가야산에 가서 방솔 채취한다고 하면서 가야산 가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산에 가서 서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임,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대해서 가야동지회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이 그때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해방 후에 홍성군 권준에서 활동했던 분이 박설봉이라는 서문감리교회, 홍성읍에 서문리에 가면 서문감리교회 목사가 박설봉 목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설봉 목사가 본인도 이제 거기에 가담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 회고록에서, 이분이 감리교회에서는 나중에 거물로 큰 분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총회장도 하고, 저 수원 그쪽 지나면 거기 협성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협성대학교 설립도 이 박설봉 목사가 나중에 해요. 이 홍성 서문리교회 목사였는데 해방 후에는 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근데 그분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런 가야동지회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인 거예요. 가야산에 가서 청년 동지들이 가야산에서 그렇게 광솔 따고 하면서 모임을 갖고 했던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때 모였던 그 가야동지회, 가야산에서 모였던 그 가야동지회의 멤버들이 해방 후에 홍성군 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앞서서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서전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그 해방 후에 홍성군 자치위원회 건준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손재학 씨, 재헌국회의원을 지냈던 손재학 씨가 쓴 홍양사하고도 내용이 일치하고, 그 밖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1989년, 1990년
홍성에 와서 이제 여러 사회주의 활동했던 분 뭐 이런 분들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하는 거기서도 내가 이제 그 회고록을 확인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배제고보 나와갖고 법원석이요. 이태현 씨? 이대현인가요? 이태현. 아 이태현, 예. 이태현 선생한테도 이제 그 회고록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거 믿을 만하니까 그거 맞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가야동지회라는 것이 그냥 박설 목사 개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신빙성이 있는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동지회에서 홍성군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마치 일제 말기에 여운형 선생이 건국 동맹을 결성했고 그게 모체가 돼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처럼 홍성군에서는 가야동지회가 일제 말기에 비공식적 모임으로 있고 그것이 해방 후에 홍성군 자치위원회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홍성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역시도 그렇게 우익 인사, 우익 중에서 서로 이렇게 사회주의의 개방적인 소위 말하는 중도 우파의 인사들과 서로 손을 잡고 사회운동을 펼쳐나갔다. 이게 홍성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15분 넘었어. 15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토론으로 갈까요? 예, 그래서 잠깐 짧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갈래로 나누어서 형성된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은 신간의 홍성지회 결성을 계기로 해서 하나로 결집했고요. 결집했는데 이 신간의 홍성지회의 전통은 굉장히 홍성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 면 단위까지 조직이 만들어져요. 신간의 홍동면지회, 뭐 장곡면지회 이런 식으로 면 단위의 모임까지 만들어지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지역의 대의기구적 성격을 가지면서 신간의 홍성지회 활동이 벌어지고 여기에는 좌익, 우익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전통이 이후에 일제 말기에 가야동지회라고 하는 좌우합작, 중도 우파와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제휴한 그 모임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해방 후에 홍성군 자치위원회, 홍성군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홍성 지역의 사회운동의 역사적 맥락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때문에 제대로 못 다룬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12쪽짜리 자료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서 강의를 더 끌어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토론할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하고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강의는 일단 요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성에 좀 새롭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제 선생님은 연구 활동만 하셨고 저희는 홍성에 사니까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그 정동양 선생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 그 홍성여고 들어갈 때 보면 그 입구에 정동양 묘소라고 돼 있죠. 네. 보셨습니까? 그 옛날 홍성여고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독립유공자 정동영 묘소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정동영 선생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잘은 몰랐는데 그 조기영 선생의 그 손자, 증손자가 김한가라 그러셨나요? 예, 손자가 김내건. 김내고 앞에 예, 김낙대 앞에 있는 조양약국. 그분이 이제 그 하고 저도 이걸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김병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이렇게 백종보 이상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김자진 장군하고 호명학교를 같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 공덕비도 세워져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친일 임명사전에 2번이나 올라가 있지만 그 사람. 그리고 김자진 장군은 되게 땅이 다 팔려요. 이분이 땅 팔고 만주로 가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사람이 다 잡습니다. 그 땅을. 이런 게 지역에서는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이쪽은 다 하셨거든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좀 이렇게 의심나는 거나 여태까지 들으셨던 거 전부 다. 할아버지 선생님 벼슬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보다는 저희 우리 손 선생님이 한원희 선생은 여기가 관계 없는데 한원희 선생은 벼슬 안 하셨어요. 그들은 살림이라서 나중에 그 살림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서영관 정도 그냥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궁금해하신 게 굉장히 많을. 이런 강의는 없어요. 계보를 딱 잡으신 거라서. 거기 어떻게 홍동에 그 저기 신한주 씨를 그 아시는 게 잘 아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 많으실 텐데 선생님. 주요한 주홍로 선생이나. 네, 정 선생님이 제 풀학교 그 창업 저기 학교를 세우셔서 저희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제가 설문을 봤는데. 풀무학교 네, 출신 네, 졸업생. 출신. 네. 네. 이번에 강의를 듣고 홍동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좀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에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예. 그리고 거기 3일과도 있거든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홍동이 참 많은 일을 했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홍동은 여러 가지로 농민운동이라든가 네.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단체들도 지금 많이 있고 예. 또 도서관도 그 안에 조금 네. 쓰고 그리고 있지만 요즘 또 단락 귀농도 도서관이라는- 많이 하대요 그쪽으로. 네, 도서관도 있고 귀농. 뭐 셀카도 있고 해서 예. 또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 다른 곳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곳인데 네. 홍동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네. 개명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좀 다른 데보다는 발전해 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듣고서 네.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제하 때부터 홍성 지역 사회운동 세력의 네 부류 중에 하나인 기독교 세력의 거점이 이제 홍동이었던 거죠. 애버청년회하고 홍동면.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주홍론 선생님 생전에 여러 번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감리교인으로 그 교회도 같이 개척하고 평강학원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해방되고 뭐 하면서 보니까 이 기존 교회, 기성 교회의 문제점들이 자꾸 보이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오산학교 출신으로 이렇게 온 이창갑 선생, 그러니까 그 난강 이승훈 선생의 조카 손자죠. 근데 그 이승훈 선생의 동생의 아들인가 손장가가 이창갑 선생인데 아들인가 보다. 이창갑 선생이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한국사실론을 쓴 유명한 역사학자 이깁의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문학계의 또 대표적인 학자인 이기문, 이기백, 이기문 두 형제의 아버지가 이창갑이고 그 이창갑의 아버지가 이승훈 선생의 동생인가 그래요. 난강 이승훈 선생. 이게 오산학교주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창갑 선생이 월남을 해서 이제 홍성에 내려오고 그때 이제 이 이창갑 선생은 그 오산학교 다닐 때 함석화도 선생을 통해서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창갑 선생이 주홍로 선생 보고 우리 같이 이 무교회 모임에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다음부터 이창갑 선생의 전도로 주홍로 선생 본인도 이제 무교회주의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산학교 뭐 덴마크식 이제 그런 오산학교의 평민교육의 기치를 가지고 일종의 대안학교를 같이 만들자라는 것을 이창갑 주홍로 두 분이 서로 거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러면서 주홍로 선생이 홍동에 갖고 있는 자기 땅을 내놔서 풀무학교가 만들어진.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지금 이렇게 생활협동조합부터 뭐 해서 각종 귀농자들을 부르는 그런 저기가 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문학교회가 홍성 제1감리교회예요. 그 뒤에 있는 거. 그게 1911년에 세워졌는데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저도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용오리 있잖아요. 예. 용오리 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용오리의 그 인력거 조합이나 협동사나 그게 아마 이쪽 분들이 예. 이 결성이니까 용오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분이 있는데 그 7페이지에 각주 44번, 34번을 보면 그 홍성에 이제 홍성 노동조합이 1927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광천하고 용호의 지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운데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세 개의 노조 지부 가운데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것은 용호 지부였다는 거죠. 용호 노조는 애경사에 대한 사홍호 부조를 통해 회원과의 친목을 강화하는 한편 관할구역인 서부 결성 양면을 대상으로 교양 사업으로 노동리학 설치 계획을 세우고 1차적으로 서부면에 상황리에 상황노동리학을 설치했다라는 게 중해일보 1928년 1월 9일자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용오리의 시장이 그러니까 아마 홍성 읍내시장, 광천시장, 그다음에 용오리의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있었던 얘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용오리의 시장을 근거로 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서 홍성 지역 안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이제 용오리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있죠. 저희 선생님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여기 나오신 인물을 많이 아시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여기 나오신 여기 그 최철수 어르신은 할아버님은 파리장서 소명하신 최종시공이고 조국께서는 그 상해 임시정부 관련 일로 또 계신 최명용 선생님입니다. 양대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제일 많이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을 알게 된 것도 또 최철수 어르신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고 선생님하고 둘이서 하세요. 네, 아니. 이런 그 귀중한 강의를 해주신 장규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시대, 외정 시대에는 살지 못했는데
제가 7살 때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집이 해방 직후에 항일운동의 대표적 가정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홍성 시내에 항일운동가들이 전부 우리 사랑에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그리고 해방 축하운동을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홍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방의 감격에 돋치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불렀던 노래 어제 그저께 임원영 선생이 강의했는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 강산에 먼동이 떴네 이런 그 감격적인 노래로도 온 국민이 참 들뜨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좌우에 이런 나눠가지고 혼란한 시국에서 결국은 단독 정부라는 게 수립됐는데 그게 이승만의 그 정읍 발언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히 조선 38선을 중심으로 남조선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참 몽둥이 맞을 그런 시기에 감히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그런 발언한 거죠. 그러고서 그 미군이 그 유엔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엔 감시위원단에 그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경찰과 일제 간부들의 감시하에 말하자면 선거 노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반대한 것이 제주 4.3 사건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그동안의 대한민국이라는 건 역적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동족 상장하는 건 이 중요한 우리 민족 가진 남북 평화협정입니다. 평화. 뭐 자꾸 얘기가 엉뚱한 대로 나가는데 지금 이제 한마디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서 자기 후배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검찰 잘 지켜라. 그럼 윤석열이 가장 얘기하는 게 상식을 얘기하는데 그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갔으면 평민이에요. 평민이 제 꼬봉들한테 검찰 잘 지켜라 그런 거는 정부 명령에 반란을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이 맞는 말입니까? 이러한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상식적인 고얀 놈이 상식을 얘기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조승동이 그걸 뒷받침을 해주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만하고 예.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너무나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것이 통탄스러워서 옛날 어른들이 생각한다면 이거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하는 거는 올바른 가치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 양식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예, 이만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최 선생님의 조부님 되시는 최중식 선생이 그 파리장서에 서명을 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 1989년인가 90년에 제가 자료 찾고 뭐 하느라고 이제 최 선생님 선친을 만나뵀는데 그때 집에 그 최중식 선생의 그 일기가 해방 6.25 전쟁 때까지 일기가 쭉 몇 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사를 했는데 옛날 분들 저기라서 반초서로 매일 몇 줄씩이라도 이걸 적었는데 그래서 1950년 7월인가 8월 때 보니까 홍성에 인민군이 입성한 기록도 이렇게 있으시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한문이 짧은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게 반초서, 그러니까 거의 초서는 아니고 거의 초서에 가까운 이런 흘려 쓴 저기로 일기가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게 아마 저 선생님 댁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한문 잘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탈초를 해서, 그러니까 초서를 이게 정자로 풀어내고 번역을 해서 그 일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홍성문화원이나 어디서 내면은 아마 20세기에 20세기 전반에 홍성 사람들이, 특히 홍성의 유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손 선생님 뭐 이렇게 좀 힘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걸 결선한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오늘 선생님 모시고 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달에는 그 김주영 박사님이 오셔서 제노사이드라 그래가지고 의병 전쟁, 동학 전쟁, 3.1 운동, 그다음에 만주 경신 대참전 그때 일어났던 이제 그 일제에 의한 동족 학살 그거에 대해 실상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